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의 성립, 소멸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의 의미. 그래서 저당권하고요,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해서 자, 일단은 저당권의 성립 과정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물권이 되게 됩니다. 비교해서 유치권은요, 계약이 아니라 뭘 가지고 바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 계약이 아니라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 인정되는 것이 소위 저당권자 유치권이다 해서 유치권의 성립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건 간단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것, 보통 채무자가 자신의 목적물,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허락을 하고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그다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저당권 설정자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서 다른 채무자를 위해서 자신의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되게 될 것이고,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 챕터에서 출제 포인트는 저당권의 객체라고 해서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나선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할 때요,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 토지 전세권이 되게 되면은 지적도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건물 전세권이 되게 되면 건물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사고 팔고 또 지분권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지지요. 자, 그렇다 치고 출제 이슈. 자, 저당권은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을 담보로도 설정할 수 있다. 출제 유일한 포인트,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내용이 될 테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이 피담보 채권. 자, 지금 당장 돈 꾸면서 할 수 있고요. 또는 앞으로 돈을 꾸기 위해서 미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장래 발생할 금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입금이 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당권 설정을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대출금이 그 주택 소유자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 그 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금전채권 외 채권을 담보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역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저당권도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토하겠지만 이 등기법 공부할 주제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거죠. 바로
지금 채권에 가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 그 외에도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위약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변제기 이런 것들도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등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법이랑 관련해서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채무자의 성명 주소하고요. 채권액 두 가지가 등기사항. 나중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요. 그걸 갖고 얘기하죠.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겠고 불법 말소 전혀 이 쟁점 안 됩니다. 시험 지문 한번 구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자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해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임법 상임법을 가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주임법상 대항력 상실하게 될 테고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상임법상 대항력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이 됐든 뭐 소유권 등기가 됐든 전세권 등기가 됐든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당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가 되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 뒤에 이제 지문 이상 하나 나오는데 그때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저당권의 소멸 등에 관련해서 간단한 주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 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목적물이 멸실이나 공용 징수에서 파생되는 개념, 목적물이 멸실되면 건물이라고 했을 때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것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고 공용 징수가 있게 되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에 저당권자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한 문제 구성이 됐었는데, 자, 저당권하고요. 만약에 저당권을 목적으로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어떤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모두 가지게 된다. 뒤에 꼬리가 없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뒤에 대신 꼬리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꼬리 없다는 전제에서 저당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게 될 주제고요. 포기 별 쟁점 안 되고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도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돈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돈 받을 권리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경매. 자, 이거 이제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자, 저희 경우의 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나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가 있으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그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 자, 무효인 등기 유형은 뒤에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해서 요 정도. 바로 이어서 이제 검토할게. 자, 저당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해서, 자, 저당권도요,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우리가 물권 중에서 양도할 수 없었던 것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 자, 저당권 등 어떻다?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문에 이제 구성이 될 때, 저당권은 그 담보원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묶어서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의미. 또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묶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MBS, 즉 MBB, MPTS, CMO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권리 질권의 설정이라고 해서 저당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시험 문제 구성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양도할 수도 있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와 관련해서 이건 지역권 얘기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 폐이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다른 제한 물권에도 일반적으로 준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해서 지상권자 당연히 준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 방해 폐이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자 당연히 반환 청구, 방해 폐이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소위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는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지역권 할 때도 한번 나왔었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역권의 대상 목적물인 승역지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행지역권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용수지역권이라고 해서 물길로 남의 땅을 일부러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제3자가 그 토지, 승역지를 불법 점유했다고 해서 지역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다. 지금 전차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한 사안에서 집주인 말고 제3자가 불법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은행 저당권자가 가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 자,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목적물이 멸실되게 된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해서 화재보험금, 화재로 멸실돼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공용징수에서 파생되는 문제,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보상금 청구권. 그런데 자, 이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가 되게 되면요.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자, 저당권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경매 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공중에 붕 떠버리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이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혹은 뭐에 대해서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소위 압류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압류는 자 저당권자에 의한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공용징수가 있으면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물상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갑의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금전 또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문들을 분석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말 협의 취득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 협의 취득은 매매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물상대위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저당권의 소멸, 목적물, 자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거나 또는 공용징수,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토지 저당권자 또는 앞에 건물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공용징수나 바로 목적물이 멸실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그때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등에 대해서 자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압류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되죠. 그래서 자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공용징수로 인해서 그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즉 구체적으로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 청구권 등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이 그 사람 저당권 설정자 계좌에 입금이 돼버리게 되면 더 이상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 돈인지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저당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내가 저거에 대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하려고 한다. 압류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요. 압류를 해서. 그러면 그때 이 저당권을 가지고 이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 다만 이때 그 압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 제3자가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협의 취득 같은 것을 예시를 하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주고요. 두 번째, 압류라고 하는 거, 제3자에 의한 압류라는 것도 저당권의 물상대위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 타담보 제공 청구라든가 즉시 변제 청구 별로 쟁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주제. 그래서 양도 얘기 하나의 주제 포인트. 그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위 역시 8년 동안 2번인가 3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사실 그렇게 큰 쟁점은 안 되는데 최근 문제에서 지역권자에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가 쟁점이 됐으니까 저당권자에게도 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와 관련해서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 자, 토지 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자신은 담보물로서 토지만을 담보물로 삼고 있어요. 원래대로 치면은 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 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 일괄 경매에서 핵심 이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경매 청구를 하는 그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일괄 경매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동일했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연을 막 그렇게 뽑아.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토지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Y 건물을 만약에 병이 Y 건물을 여기다 신축을 했어. 그래서 이 경매 청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이제 이때도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 Y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인데 이걸 B형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때 경매 청구할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B형이라는 사람이 1차 경매 청구하기 전에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경매 청구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 청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는 딱 한 가지 이슈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물론 자, 이 건물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당연히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 을은 바로 토지 저당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괄 경매를 인정하는 취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이 얘기야.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할 거야. 왜? 나중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 할지라도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당해 배제 청구로 또 소송 제기하고 복잡한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토지에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토지 저당권자 건물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동일했을 때. 포인트가 뭐다? 동일했을 때.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그 동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거의 100% 한 문제 구성하게 되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이 저당권의 효력 문제는 자, 부합물 종물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된 권리라는 개념도 이슈가 되겠고,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개념, 그 외에 나중에 이것도 있어요. 보니까 과실수취권이라고 해서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효력에 저당권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가지 미리 뼈대 외우셔야 돼.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더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갖고 한참 우려먹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게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인데요. 바로 자,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그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자, 부합물, 종물의 개념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죠. 자, X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이 X 토지라고 하는 부분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여자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나무를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 나무의 소유권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이다. 만약에 농작물을 재배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합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 부합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부합의 개념, 나무나 농작물 같은 것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식재를 했고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 농작물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다 부합이 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자, 증축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떼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다? 부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자, 경매 청구를 이 사람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그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합물도 같이 어떻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중간에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 부합물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까지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권 얘기가 한번 지문에 구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집합 건물에서 공부하는 게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있게 되면 공용 부분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구분 소유권에 따라가죠. 아파트를 사고 팔게 되면 복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한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101동 101호를 샀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토지, 아파트가 존립하기 위한 그 토지에 관한 사용권, 대지 사용권도 같이 세트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아파트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밑에 같이 딸려다니는 대지 사용권, 이것도 다 매수인이 낙찰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물, 종물 또는 부합물,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낙찰을 받은 사람이, 매수인이 어디까지 그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까지 한 번에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물론 이제 이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는 이 민법상의 규정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 규정 몇 개를 공부하시죠? 계약법 파트 가서 보면 매매 비용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특약을 통해서 매도인 전부 매매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매수인 전부 매매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특약을 넣게 되면은 그 매매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라는 조항은 바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는 민법상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됐을 때, 자, 이것을 폐지하는 특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넣어놓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이 문제의 목적물에, 토지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을 미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고 이것이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합물, 종물에 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부합물, 종물에 관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 미치게 된다. 한편 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고 이것이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자, 바로 낙찰받은 사람은,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낙찰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 종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한 후에 따로 이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외부에서 공시할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저당권 파트에서 가장 유력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 관련한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이 겁나 복잡해. 사안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임차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때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축한 자,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갑을평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평은 이 Y 건물에 대해서 뭘 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경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을평청이라는 사람이 Y 건물에 대해서, 자, 갑을평청이라는 사람이 매각
대금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되면은 이때 정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다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건물 저당권은 지상권 이임차권에 미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매각대금 완납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상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이라는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은 정은 모두 같이 얻는다. 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지상권 대신에 이게 임차권의 근거에서 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낙찰받은 정이라는 사람 모두 임차권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건물 저당권 효력, 지상권에 미친다. 건물 저당권 효력,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건물 소유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된다.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 임차권을 같이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당권의 효력, 건물 저당권 효력,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 그리고 29회 30회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된 이슈가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지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자, 사안을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토지에 대해서 X토지를 담보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X토지에 대해서는 병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은 매달 10일에 차임을 누구한테 임대인 갑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당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우리는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디서 공부했냐면 유치권 얘기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임차인은 그 전에 매달 10일에 임차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6월 5일 날 만약에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으면 6월 10일에 이르러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물에 대한 차임 채권이라고 하는 거, 갑이 병한테 받을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얻었다.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약간 유사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바로 목적물의 멸실이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이때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우선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곧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에 속한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0일 날 받을 이 차임채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귀속된다? 바로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을이 나한테 돈을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뭐랑 비슷하게 봐야 되냐면 아까
자, 공용징수,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유사한 구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 파트, 제일 출제 빈도가 떨어졌던 게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 하에서 하나만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있겠다. 갑을 병정 이런 사람이 갑에서 정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죠? 물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는데 소유자가 바뀐 케이스라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취득하는 과실취득권이라고 하는 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정이란 사람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 저당권자 계속해서 차임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인 정한테 통지해야만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차임채권에 대해서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문제는 딱 여기까지가 출제가 돼서 한번 가시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그 과실을 바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런데 혹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이 어떻다? 이 차임채권을 받아낼 수가 있다. 해서 요 세 가지가 시리즈예요. 해서 다시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이미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이슈,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해서, 그래서 건물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던 지상권 임차권도 어떻다?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지만 다시 가보실게. 저당권 효력.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진행 끝나기 전까지 받게 될 차임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요 세 가지는 세트로 보시게 되면 거의 매년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 범주. 다시 가겠습니다.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고요. 건물 저당권의 경우 바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던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합물 종물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을 하게 된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모두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건물 소유 목적의 임차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테고, 약간 다른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차임 등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돈 받아야 되니까 차임 채권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이제 기본적인 내용.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하나 붙여서 29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될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저당권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있어야부터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이 바로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어디까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일단 원본이라고 하는 거 1억, 만약에 채권액을 1억으로 설정했으면 1억, 자, 이 매각 대금이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일단 원본 받아낼 수 있고요. 당연히 자, 계약을 통해서 임의적 등기상으로서 이자나 위약금을 규정을 해놨다면 그 돈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1억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나 위약금이 만약에 약정이 돼 있고 등기가 돼 있다면 이 돈도 받아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야. 여기는 이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특정되는 것이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 요 세 가지는 금방 세트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연배상액 1년분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손해배상액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누구한테 을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약정됐던 위약금, 이자, 원본 외에 추가적으로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채무를 변제한 3년 안에서 저당권을 실행했다라고 했을 때 3년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분의 손해배상액, 이걸 우리가 1년분의 지연배상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 아무런 등기된 권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3년분의 손해배상액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무제한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분의 지연배상액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1년분의 지연배상액 받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당연히 이 저당권자가 내야 될 돈이 있어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청구하게 되면 이런저런 비용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다 이 저당권을 통해서 담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 이건 이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되는 부분이 되겠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이 사람이 원든 원치 않든 경매 시작하는 순간 내야 될 돈이 되게 될 테고, 당연히 이 채무자한테 받아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1년분의 지연 배상액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다. 이 정도가 저당권을 담보할 채권의 범주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다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 예, 이거하고요, 그 밑에 있는 권리, 대항할 수 없는 등기된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해서 요건 별 쟁점 안 되는 유치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유치권이라는 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때 유치권자는 경매가 진행됐을 때 매수인한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경매 때문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등을 주로 논의할 텐데, 전세권이요,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권리 병인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점점점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등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안에서는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을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매 과정에서 법원에서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해주면서 전세권자에게 물어봅니다. 배당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전세권자가 나 배당 받을래. 왜? 이런 거 짓고서 맨날 경매 붙고 시끌시끌해서 못 살겠어? 나갈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인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
전세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진행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전세권자가 만약 경매 신청을 배당 요구를 하면 그만큼 이 최저 매각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깔끔한 권리가 되게 되니까. 한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을 떠안고서 사야 되니까 그만큼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위치를 불문하고,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자신의 권리는 어떻다?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요건 잘 안 나오고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를 할지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경매에 따라서 매각으로 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 잡단 얘기로서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은 기본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치권이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예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일단 유치권은 큰 이슈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로 이제 논의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유치권과 전세권, 특히 전세권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경공매 얘기할 때 항상 던져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당권 관련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보시게 될 게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서는 두 가지, 피담보 채권이기 확정 얘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두 가지만 출제 이슈가 되는데 평균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저당권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달라지는 것은 지금 채권에게 관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바로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채권액이라는 것을 어떻다?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 빌릴 금액이 특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저당권에 대응해서 저당권은 어떻다? 채권액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게 되는데 근저당권은요, 이 표현 대신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본점에 대응해서 가맹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본사에서, 본사, A라고 하는 본사에서 치킨 재료, 이런 것들, 이런저런 재료를 납품을 받아서 닭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닭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매번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좀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중간에 납품을 쭉 하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게 문 닫아버리면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이 토지를 우리한테 담보물로 제공을 해줘라 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1억을 딱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1억까지는 물품을 꾸준히 다 바로바로 결제하라고 납품을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 청구를 통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청구를 통해서 1억까지는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내용은 달라지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게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보통의 경우에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지금 대출을 딱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예를 들어서 주택 3억짜리인데 담보대출 1억 5천으로 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주인이 형편이 좀 돼가지고 이거 2천 갚을 수 있고 3천 갚을 수가 미리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은 그냥 1억 5천으로 해놓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8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 바로 근저당권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느낌상 내가 1억 빌리는데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행적으로 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근저당권의 개념 자체는 뭐라고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 값과 A 사이에 치킨 재료 납품 제약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본 계약 또는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근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채권 최고액 범주 내에서까지는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나중에 채권의 채무의 변제가 없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달라지고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지적을 하지만은 그냥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기준 권리 이런 표현 쓰듯이 그냥 실무적으로는 그냥 저당권은 근저당권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치킨 납품 계약처럼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먼저 나오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담보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설정 계약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 등기는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불렀었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게 필수적 등기 사항인데 비해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것이 어떻다? 바로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을 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가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게 근저당권은 확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에 따라서 어떻다?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A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지점의 소유자라고 봐야 되죠. X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가지고 있고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설정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고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피담보 채권액, 채권 최고액은 1억인데 실제 경매 과정에서 얼마까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일 채권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6월 1일 채권이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8천만 원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피담보 채권액은 실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금액은 얼마까지? 5천만 원이 되게 된다. A라는 법인에서 6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피담보 채권액인 8천만 원이 어떻다? 여기까지만 어떻다? 근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6월 1일 날 8천만 원, 채권액이라서 딱 특정이 되는데 담당 직원이 멍청하게 1,000만 원 더 지급을 해버린 거야. 며칠 있다가 물품을 닭을 더 1,000만 원치 납품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야. 피담보 채권액까지만 어떻다?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바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게 되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느냐? 만약에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 시에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여기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뭘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피담보 채권액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자, 요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A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언제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매각대금 완납하면 이제 근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요. 경매가 진행되면 A의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완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가 되는 거라? 5천만 원이 피담보 채권액이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몫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를 바로 을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싶습니다. 을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6월 1일 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이제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 당시의 채권액이 아까 8천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 8천이 되게 된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이야. 자,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이라고 해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경매 신청한 후에 더 추가적으로 돈을 납품을 해봤자 어떻다? 최소한 근저당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은 어떻다? 확정되게 된다. 한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니까 근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 시점에 근저당권이 소멸한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갖고 아주 많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한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니까 그 후로 경매 신청 후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닭을 납품을 해봤자 최소한 근저당권으로는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일반 채권에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근저당권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것이고 한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이게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 누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그 시점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후로 추가적으로 물품을 납품해 받자 어떻다? 최소한 근저당권으로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 이게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게 하나 이슈.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원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 16년 동안 2개만 갖고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어요. 마지막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매수인이 매각등을 완납한 때 바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나 이렇게 출제했던 게 마지막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것도 둘 중에 한 문제가 보통 구성돼요. 딱 한 문제 이상한 문제 26회 때가 구성해야 되는데 그건 버려버리고 지금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어떻다?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역시 저당권은 소멸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돈을 다 갚게 되면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안이 뭐냐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보니까 경우의 수가 뭐야?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1천만 원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하다 보니까 채권 최고액보다 더 많은 닭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채무자이고 갑이 지금 이제 담보목토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 1억을 주면 되겠습니까? 1억 1천만 원 다 줘야 되겠습니까? 1억 1천만 원 다 줘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빚은 빚을 다 갚아야 된다고. 다시 갑이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 최고액 1억 정도의 1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뛰어넘어서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 1천만 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은 1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1억 1천만 원을 다 변제해야지 어떻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의 전액을 채무자는 어떻다? 전액을 변제해야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야,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니까 난 1억만 갚을래? 그리고 근저당 소멸시킬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액 변제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항상 금액이 넘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금액이 낮아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만약에 이 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을의 근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호수유 담보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하지 말라고 이걸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사안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은 1억인데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1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 등기를 지우고 싶을 때 말소 등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다? 채무액 전체를 다 변제해야죠. 실제 발생한 채권액 전체를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뭐냐? 물상 보증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물상 보증인 출제 포인트라고 해요. 자, 물상 보증인 어떤 사람입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이 A를 위해서 을한테 뭘 했어? 채권 최고액 1억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A가 지은 빚 중에서 최소한 얼마? 1억은 내가 담보를 해줄게 라고 한 사람이 물상 보증인이야. 그래서 이 물상 보증인이 A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 담보물 1억까지 설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이 물상 보증인은 얼마까지만 약속을 한 거야? 1억까지만 자기가 담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물상 보증인의 경우 채권 최고액까지는 변제하더라도 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그렇게 이제 아주 도배해버리는 파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제야. 자, 토탈 얘를 전체 통계를 보면 약 4년에 한 번씩 둘 중에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저당권 일단 기본 개념자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저당권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해서 미리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근저당권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 피담보채권액 확정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호순이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인 매각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 최고액보다 피담보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갚아야 된다. 근데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자기가 보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저당권 천만에 관한 내용 보셨고,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우선 끊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